아부다비의 저녁 공기가 식어가던 순간 중동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문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국 정부 앞으로 도착한 한 줄의 공식 요청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이 한 줄이 중동 판도를 흔들어 놓는 장면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UAE가 한국산 KF-21 전투기 12대와 3,000에서 3,500톤급 최신형 한국 수출 잠수함을 동시에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제출한 순간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중동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역학 변화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영국 군사 매체는 UAE가 미국, 프랑스 대신 한국의 KF-21을 중동 최초의 차세대 전력으로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F-35 도입이 정치적 제한과 공급 지연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UAE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쌍발 엔진, 사막 환경에서의 가속 성능, 확장 가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KF-21을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아닌 새로운 게임 체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분석가들이 더 크게 반응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UAE가 KF-21 단독이 아니라 잠수함까지 동시에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장보고3의 수출형으로 3,000에서 3,500톤급을 기반으로 설계된 한국형 최신 수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원래 서유럽 국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의 정점에 있던 무기체계였고, 기술적 난이도는 해군 무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점에 속합니다. 그런데 UAE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제치고 한국 플랫폼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해외 매체는 UAE와 한국의 전략 협력을 다루며 이를 중동 해양 전력의 기준점 재설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더 통쾌한 장면이 있습니다. UAE가 요구한 기술 리스트를 방산 관계자들이 한 줄씩 확인하던 순간 모두가 동시에 떠올린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분담금 미납으로 KF-21 공동개발국에서 탈락한 그 나라. UAE가 요구한 기술 대부분은 원래 인니가 KF-21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했더라면 손에 넣을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니는 스스로 기회를 던져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1조 가까운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해줬음에도 기술을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산 중고전투기 프랑스 라파를 기웃거리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만 남았냐면 전투기 0대. 이 장면이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정면으로 비교 분석됐습니다. UAE는 한국을 선택해 미래를 잡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놓쳐 현재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싸고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만들고 전력을 만들어주고 유지보수까지 나란히 해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UAE가 환호한 이유는 KF-21의 성능 때문만도, 잠수함의 위력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모든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제약 없이 원하는 전력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UAE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이 국제군사 포럼에서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중동의 전통 공급국이었고, 특히 프랑스는 사브마린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AE는 점점 이들 서방 공급국의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제 잠수함은 유지비와 수명주기 비용이 매우 높고, 기술 이전과 정비 권한은 언제나 프랑스 정부가 통제했습니다. 미국 역시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며 국외 플랫폼의 독자적 현대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UAE는 전력 자립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3,000에서 3,500톤급 수출형 잠수함은 AIP 최신형 시스템, 장거리 무장 운영 능력, 고온 해역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냉각 모듈,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조립과 현지 정비, 그리고 현지 현대화까지 허용되는 유연한 체계를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는 이러한 조건들을 상세히 분석하며 한국 잠수함이 정치적 제약이 가장 적은 고급 전략 자산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UAE가 이 두 무기 플랫폼을 사실상 패키지에 가까운 방식으로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공중지배를 확대하고 수출형 잠수함은 해양 침투 능력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지금까지 중동 강대국들이 미국과 프랑스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 공급자를 찾기 어려워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 생산 능력은 이들의 고민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한국은 KF-21 생산 라인을 연간 최소 24대 이상 동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잠수함 역시 독일보다 2배 가까운 납기 속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는 한국이 방산 생산성 부문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UAE가 반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기존 공급국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공급이 흔들리고 정치적 변수에 따라 계약이 지체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요청 즉시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주고 기술 이전을 투명하게 제공하며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F-21 12대 패키지 비용은 약 2에서 2.4조 원 수준, 3,000에서 3,500톤급 잠수함은 약 1.3조 원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4조 원에 가까운 무기 구매를 했음에도 UAE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비용은 미국이나 프랑스산 무기를 도입할 때 절반 수준에 가까운 압도적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인도네시아의 몰락과 정확히 대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참여국이었지만 1조 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배제됐습니다. 사실상 공동개발 파트너 지위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UAE는 그 공동개발 자리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KF-21과 잠수함을 패키지로 요청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압도한 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 곡선은 결국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 판도를 다시 그리는 위치에 올라섰고 그 중심에서 UAE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요구를 받아낼 준비가 이미 끝난 나라였습니다. 사실 UAE가 한국산 KF-21 전투기 12대와 3,000에서 3,5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을 동시에 들여오겠다는 요청을 한국에 던진 장면은 국제군사회의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력 지형을 싹 갈아엎는 선언이었습니다. UAE가 제출한 요청서엔 그들의 속내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프랑스가 자신들을 갑으로 대하던 관계, 장비를 준다 말았다, 정치적 눈치를 보는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최강을 목표로 하는 UAE에게 한국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을 수 있고 빠르고 대가를 정확히 지불하면 그대로 기술과 결과가 나오는 신뢰 가능한 국가. 이게 미국과 유럽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KF-21을 먼저 살펴보면 UAE가 완전히 반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군은 50대, 육박하는 사막 온도에서도 엔진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의 F-35는 고온 환경에서 출력 유지가 쉽지 않았고 정비 리드 타임이 길어 걸핏하면 한 대씩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KF-21은 사막 테스트에서 엔진 출력 유지율이 95%를 넘기면서 고객국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쌍발 엔진이라 안전성까지 챙기니 UAE 입장에서는 안 사면 손해였습니다. 게다가 KF-21은 아직 블록2가 완성되기 전인데도 A4 레이더 성능 확장, 장거리 공대지 패키지, 미래형 전자전체계까지 뼈대가 전부 열려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술 이전을 막을 이유도 없고 한국은 스스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외국과 함께 키워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UAE가 말한 환호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세자 라인은 한국을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 계약은 원래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이 독점해온 철옹성 같은 시장인데 UAE는 이 시장을 과감히 버리고 한국을 정중앙에 앉혀버렸습니다. 그것도 KF-21과 동시 요청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보자마자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믿고 국가안보를 건 도박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3,000에서 3,500톤급 수출형 잠수함은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닙니다. 장보고 3 기반의 수출국 요구에 맞춰 냉각 모듈, AIP 최신형, 장거리 타격 패키지까지 붙일 수 있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구조입니다. UAE는 작전 반경 1,500km급 장거리
UAE 타격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능은 독일에 요청하면 기술 이전 불가, 프랑스에 요청하면 비용 2배, 납기 3배가 되는 악명 높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능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UAE는 선택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 무기를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UAE는 기술 이전과 현지 정비권까지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절대 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K2, K9, 청웅, 레드백 등에서 이미 여러 나라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현지 생산, 현지 정비, 현지 교육까지 전부 제공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UAE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UAE의 환호는 단순한 무기 도입의 기쁨이 아니라 중동 전력 질서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한국 방산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에게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순간 그 자리를 다른 나라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를 대안이 아니라 정답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UAE의 결정은 그 변화를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시대는 이미 열렸고 한국은 그 중심을 향해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5일 사우디 KF-21 40대 구매하겠다 영상입니다.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KF-21은 준작전기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보람에는 그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UAE 공군전술센터 사령관 아잔 알루아이미가 2025년 4월 KF-21에 탑승해 최초 외국인 비행 기록을 세운 직후 양국 공군이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바로 다음 달 사우디 국방부가 카이의 비밀리에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며 완제기와 현지 생산 패키지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운용 중인 전술기는 F-15SA, F-15S, 타이푼 블록 2, 3 등 300여 대이지만 실제 최신 사양은 130여 대에 불과하고 독일의 수출 금지,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로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작전 가능 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블록 1에서 이미 다기능 A사 레이더, IRST,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합했고 블록 3로 넘어가면 구조 설계에 숨어있던 내부 무장창을 개방해 완전 스텔스 형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주골격과 무장창 프레임을 일체화해둔 프리스텔스 구조가 사전 반영돼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분명합니다. 2025년 6월 기준 완제품 단가 8,700만에서 1억 1,000만 달러로 라팔 대비 30% 이상 저렴하며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해도 서방 5세대기 대비 15%가량 낮다는 복수 해외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국산화율입니다. KF-21은 현재 부품 국산화 65%를 돌파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36년까지 독자 엔진을 완성하면 8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핵심 기술을 자국 주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독일, 미국의 정책 리스크를 체감한 사우디 의사결정자에게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작전 개념 측면에서도 KF-21은 블록2부터 2인승 기체를 활용해 무인 전투기와의 멀티 체계를 구현하게 되며 뒷좌석을 AI 크루로 대체하는 연구가 병행되고 있어 사우디가 요구하는 6세대 전력 전환의 징검다리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UAE가 제안한 스마트 윙맨 무인기 데이터 링크 공동 개발안에 사우디 방산청도 옵저버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카이는 KF-21과 전술 드론을 묶어 패키지 수출하는 구상을 사우디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사우디가 KF-21을 검토하는 핵심 포인트는 즉각 운용 가능한 4.5세대 성능과 2030년대 초반에 확보할 5세대 성능의 기체를 65%가 넘는 국산화율과 추후 80%까지 전망되는 기술 자립성을 UAE와 함께하는 멈티 및 공동개발 네트워크를 통한 6세대 기술족이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 미국 정책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급망 다변화 등 4가지이며 이 모든 요소가 2025년 하반기 사우디 국방부 연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전력 공백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F-15SA 84대와 개량형 F-15S 68대의 평균 가동률이 65%로 떨어지면서 정비 예산만 올 상반기에 4억 7,500만 달러를 소모했고 이를 막으려 미 국방부가 4,970만 달러 추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발생한 F-15SA 훈련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순직하면서 최신형 이글이라는 간판도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타이푼 증강이 독일 수출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베를린이 2024년 1월 일시적으로 금수 완화를 선언했지만 실제 라이선스 승인서는 2025년 7월까지도 서명되지 않아 48대 추가 도입안이 표류 중입니다. 이런 구조적 제약 때문에 사우디 국방부는 2026에서 2035까지 예정된 공군 재편 로드맵에서 외부 정치 리스크가 적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을 1순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KF-21이 급부상한 이유는 확실합니다. 먼저 개발 완성도가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준 무사고 1000소티를 달성해 전체 시험 계획 2000회 중 절반을 넘어섰고 2025년 5월에는 시제 4호기가 마하 1.8 돌파와 초도미티어 발사 시험까지 성공해 즉시 전력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비용 효율성이 경쟁 기종 대비 확연합니다. 2024년 필리핀 입찰 자료에는 한 대당 98억 원이라는 스티커 가격이 공개됐고 2025년 6월 불가리안 밀리터리 분석에서는 최신 블록 기준 최대 1억 1000만 달러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라팔과 F-35A 대비 25% 이상 저렴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는 엔진, 예비 부품,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완전 패키지인 LCC 기준 87만에서 110만 달러라는 범위를 제시하며 가격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KF-21은 65% 국산 화율의 핵심인 F414G 400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7년부터 창원에서 라이선스 조립하고 2036년 이후 완전 독자형 파생 엔진을 양산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돼 있어 사우디도 동일한 공정 설비를 들여오면 국내 생산 5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32년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 스텔스 코팅, 멈티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패키지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어서 사우디가 2030년 초반에 5세대급 전력을 갖추려는 일정표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동시에 UAE와 진행 중인 윙맨 드론 공동 개발 LOI에 사우디 방산청이 옵저버로 참여해 기술 로열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2025년 7월 사우디의 파트너 참여는 사업 안정화 이후에만 가능이라는 공동 입장을 내놨고 레오나르도 CEO도 2035년 데드라인 유지가 우선이라며 사우디 참여가 기술 공유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6세대 직접 진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사우디는 KF-21 블록 3와 무인 편대 체계를 브릿지 솔루션으로 사전에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 ITAR 통제를 받지 않는 장비 비율이 높고 독일, 프랑스의 부품 의존도가 낮아 유럽 정책 변화에 영향이 적어 자주 국방 슬로건에 부합합니다. 카이가 2025년 4월 사우디에 제시한 가상전 훈련 결과에 따르면 KF-21 편대와 리퍼급 드론 2대 조합이 F-15SA 단독 편대 대비 1.7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고 항전 데이터 링크 표준도 RSAF 링크 16과 22 체계와 95% 이상 호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는 노후 기체를 저렴하게 대체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키우면서 2030년 이후 스텔스, 무인 체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성비 해법으로 KF-21을 선택지 최전선에 배치한 셈이며 본격적인 정무 협상은 2026 회계연도 예산 심사 직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가 보람의 눈길을 준 결정적 이유는 우선 2030년대 초까지 공군을 5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전략과 KF-21의 로드맵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입니다. 독자 엔진과 내부 무장창, 무인기 편대 운용을 단계별로 확보하면 사우디는 외부 의존도를 대폭 낮춘 채 비전 2030의 자주 국방 기조를 실질 전력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양산 물량을 2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단가를 추가로 낮출 수 있고 중동 현지 최종 조립 라인과 부품 센터를 통해 유지, 보수 비즈니스까지 장기 계약하게 됩니다. 즉, 두 나라 모두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윈윈 구조입니다. 다만 관건은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협상력입니다. 사우디는 플랫폼 통제권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핵심 소프트웨어와 스텔스 재료 공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절충간을 찾으려면 한국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위성항법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 가치를 높이고 사우디는 초기 생산분 일부를 한국에서 완제기로 납품받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수출 통제 라인을 우회하더라도
엔진 부품과 미사일 시커처럼 ITAR 규제를 받는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공동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해 인증 절차를 단계별로 해결해야 사업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가 요구하는 실사격 평가와 고온, 모래 환경 비행 시험을 2026년 이전에 완료한다면 첫 계약은 같은 해 4분기 국왕제가를 거쳐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수출은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가 각각 5세대와 6세대 기술의 교차 학습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동반 성장시키는 전략적 가교이며 향후 터키칸 전투기와 GCAP마저 가세안 중동, 서아시아 차세대기 3국지의 향방을 좌우할 키메이커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